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아침입니다. 오리지널 속스 경제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제 뒤에 보이는 그 사진이 독일도에 있는 그 세연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그 사진을 조금 옆으로 비켜보겠습니다. 이게 독일도의 그 세연정입니다. 고산 윤선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시조로 유명한 분이죠. 어두사시사와 오우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오우가로 하면 이제 그 내부시 맺히나니 수습과 승륙이라 뭐 이런 시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부사시사면 뭐 베티오라 지욱중주중사와 뭐 이런 그 춘하 추동에 각각 10수씩 그런 시조를 지어서 모두 40조의 특히 한글로 지은 아름다운 그 시조를 지었던 고산 윤선도가 중년 이후에 여기서 저런 그 아름다운 그 세연정을 짓고 시가를 즐기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시문을 즐기면서 사셨던 그런 곳이죠. 우리 한국 그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시조 무인으로서 훌륭한 분입니다. 예, 이분이 여기서 사시면서 어부사시사를 하는 그 유명한 그 시조를 남긴 것이 대체로 50대 중반, 56세에 그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 며칠 동안 남도 쪽을 여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남 강진에 있는 숙소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을 내용은 거시경제정책 조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으로 가고 있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 이제 보통 학부에서 배우는 거시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을 배우는 거죠.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 메아리 케인즈가 일반 이론을 쓰면서 드디어 거시경제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제학이 영국에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경제학이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전 세계 식민지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인구로 예컨대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거대한 식민지를 통치할 사람이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 문제를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다뤘던 것은 그런 거대한 식민지에서 가져온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점을 둔 미시경제학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영국에도 대공황의 파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나온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일반이론.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그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오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만 다뤘던 미시경제학 이게 줄이었던 데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걸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일반 이론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이자와 화폐 정책을 어떻게 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케인즈 그러면 재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일반 이론 책 중에는 어디 한 패래그래프도 한 줄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재정정책 얘기가 다른 정책을 언급되었습니다만 한 패래그래프도 재정정책에 관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사무엘슨이 신고준파 케인즈가 부족했던 신고준파 경제학과 같이 종합하면서 그러니까 그 같은 이들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합니다. 네오클래시컬 신데시스라고 하면서 재정국장 얘기를 꺼내는 것에서 마치 케인즈 경제학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1933년에 시행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재정 평평을 통한 뉴딜 정책이 마치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케인즈 일반이론은 193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헌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케인즈가 36년에 일반이론을 내기 전에 미국을 여행할 당시에 워낙 유명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루즈벨트를 한번 면담한 적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케인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원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사무엘슨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 각색을 해놓으면 그 각색은 그대로 그냥 계속 반복 답습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재정 확대 들으면 이제 케인즈의 정책인 것을 오해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또 극단적인 학자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큰 정부로 가기 때문에 케인즈를 사회주의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일반 이론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지만 고용과 화폐와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전체가 케인즈는 평생 동안 바로 그 문제를 통화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배운 분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무역을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수많은 저작을 남긴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케인즈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도시경제학에서 탄생된 것이 이제 그 케인즈 인간이론 1936년에 나오자마자 영국의 존 힉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것도 약간 잘못해서 된 거지만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도시경제학이 워낙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힉스라는 경제학자가 케인즈의 그 두꺼운 일반이론 그리고 상당히 영국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ISLM이라고 하는 그런 곡선으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거시경제책의 거의 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ISLM 곡선 분석을 가지고 이제 정책 조합을 설명을 합니다. 정책 조합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 확대 통화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 그다음에 확대 통화 정책과 축소 재정 정책, 그다음에 축소 통화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 축소 통화 정책과 축소 재정 정책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완전고용을 달성해 나가고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정책을 확대하고 어떤 정책을 축소 정책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정책은 최근에 얘기되는 중에 가장 최악의 정책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벌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죠. 물가 안정 목표 2%를 소비자 물가 상승 2%를 정했는데요. 이 2%가 그냥 2%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 고용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분석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 물가 안정 목표를 2% 정한 것입니다. 2%를 지금 넘었으면은 버블이 온다는 거죠. 자산가격법을. 버블이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나중에 버블이 폭발하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은 또 한 번 정책을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최소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개월 후에 물가 상승률이 2%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긴축을 해야 됩니다. 버블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지금 하반기에 금리 상승 얘기가 나오고 하는 종교도 하반기 중에 금리 상승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약 1,700조 정도 되고요. 기업부채가 약 1,600조 정도 되고요. 금에도 거의 3,400조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국가 채무만 1,000조고
좀 더 광의에 공기업 부채라든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을 포함한 국가 부채는 2,300, 400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뭐한 5,500에서 6,000조 정도의 부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5,500에서 6,000조 정도 되는 개인과 기업의 국가 부채가 있는데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재정정책까지 확대하면 이럴 때 가장 최적의 조합은 재정정책은 긴축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책을 긴축하면 정부에서 국채를 덜 발행하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 상승이 덜 되겠죠. 그러면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이나 국가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내년 대선도 다가오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재정주도 성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작년쯤인가요? 작은 정부의 미션을 이제 타파할 때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최근에는 미리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 이런 또 경제학의 상비를 벗어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정책,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계를 벗어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대 재정을 가면 정부에서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고 시중 자금을 더 끌어써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또 확대 재정 정책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5,500에서 6,000조 되는 가계와 기업과 국가의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정책 조합 중에서 지금 부채가 많은 입장에서 가장 나쁜 정책 조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지금같이 사실은 이 성장률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도록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자영업자나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지금 부도를 폐업을 하거나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시중의 금리를 낮게 해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긴축 통화 정책 플러스 긴축 재정 정책으로 가는 것이 금리를 낮게 해주면서 버블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보좌하는 경제수석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제수석실은 그저 경제학에서 배웠던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지금 현재 가장 나쁜 정책 조합으로 관련된 그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의 경제 정책 조합에 관해서 그것이 정책 조합에 관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물론 여기다 한 가지 더 환율 정책이 있습니다만 일단 환율은 한국은 자유변동 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 넣고 보면 어떤 정책 조합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책 조합에 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 한다면 그다음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시중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버블을 방지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통화정책과 그러면서도 가급적 이자 상환보다 부채가 6천조에 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급적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긴축적 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